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던 경제 이슈를 분석하고 진단하는 뉴스보다 더 센 증시회전의 김성훈입니다. 안녕하세요. 권세호 회계사입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기업을 탈탈 털어 분석해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소연입니다. 한 주간 증권가를 뜨겁게 달군 이슈를 분석해 봤습니다. 뉴스보다 더 센 증시회전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한 주간 가장 핫했던 증권가 이슈를 다뤄보는 더 센 증권가 이슈 시간입니다. 매주 핫한 이슈들이 나오는 증권가이긴 하지만 이번 주에는 특히 일본의 무역 보복 문제 때문에 정치, 사회, 증시, 경제 모든 분야가 굉장히 뜨거웠는데 오늘 이 부분을 짚어주신다고요? 네, 투자의 기재 워렌 버핏은 증권과 관련해서 다양한 명언을 남긴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저는 오늘 이 투자의 기재 워렌 버핏이 남겼던 투자 명언 중에 하나를 살짝 반박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그 명언은 정치 현안과 거시 경제는 투자에서 배제하라라는 명언인데요. 사실 워렌 버핏이 이렇게 이야기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시 경제도 그렇고 정치 현안도 그렇고 이게 제어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는 요인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최근 국내 증시를 보면 거시 경제는 차치하더라도 정치적인 요인마저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키워드가 선거라는 점도 그 점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총선은 내년이고 대통령 선거는 더 먼 얘기인데 제가 갑자기 왜 선거 이야기를 꺼내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치 테마주를 이야기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좀 우려도 나올 것 같은데요. 저는 오늘 국내 선거가 아니라 일본 선거 그리고 미국 선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선거는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이든 일본이든 항상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재밌는 이슈긴 한데 가장 가깝게 다가오는 선거가 일본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바로 다음 주 주말로 다가온 일본 참의원 선거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일본은 오는 21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갑자기 일본의 참의원 선거를 왜 증시 이슈로 가지고 왔을까요? 바로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마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요. 지난달 30일부터 정치 사회적으로도 주목을 많이 받았고 특히 증권업계에서도 주목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슈인 바로 일본의 반도체 규제와 관련돼서 선거를 연결지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미 한국에서는 그 SNS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지금 많이 확산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모든 시작이 어떻게 보면은 그 일본의 어떤 수출 규제 때문인 것 같은데 그 자세한 내용들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본의 규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더 이상 한국 기업에 특혜는 없다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 1일 일본 정부는 자국 기업이 한국에 수출하는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 에층가스 이 3개 품목에 대해서 규제 조치를 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이 말한 규제 조치는 기존에 한국에게 주던 특혜 중에 하나였던 수출 허가 신청 면제를 더 이상 주지 않겠다라는 것인데요. 이 배경에는 일본산 수산물을 수입 금지했던 우리의 조치 그리고 위안부에 대한 배상 판결에 대해서 일본이 한국과 신뢰관계가 현저히 훼손됐다라고 평하면서 특혜를 더 이상 주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 기업이 일본에서 관련 소재들을 수입해 오려면 허가 신청을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인 건데요. 문제는 허가를 신청해서 수출이 진행되기까지 90일 정도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 공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3개 품목 중에서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리지스트의 경우에는 일본의 의존도가 90% 이상이라는 점에서 국내 반도체 산업 전반에 대한 우려가 퍼지고 있는 거고요. 산업에 악재가 생겼으니까 당연히 관련된 주식시장, 관련된 반도체 종목에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네, 굉장히 큰일이었고 전격적인 발표였는데 당시에 종목들은 정작 크게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오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반도체 악재의 가장 큰 악재로서 타격을 입을 거라고 예상했던 국내 반도체 기업이죠.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그리고 그들은 물론이고 국내 반도체 소재 업체들은 당일 주가를 상승 마감했는데요. 당일뿐만 아니라 사실 그 이후에도 이 반도체 규제에 대한 우려 때문에 하락세가 형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벌어진 이유는 증권업계에서 이번 수출 규제에 대해서 큰 영향이 없다라고 대체적으로 분석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와 달리 이번 주는 증시가 크게 이제 하락해서 이제 출발한 것 같은데 이것 또한 역시 반도체 규제의 영향으로 봐야 될까요?
네, 회 계사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주 월요일에는 코스피와 코스닥 할 것 없이 2% 이상이 다 빠지면서 장이 마감했는데요. 이 부분은 근데 일본 반도체 규제랑은 상관이 없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증시 하락 요인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던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먼저 들어보시죠. 보면은 사실은 중국은 이제 일본 이슈랑은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이제 비슷하게 빠지는 걸 보면은 사실은 일본 반도체 그 이슈보다는 사실은 달러 강세 영향이 훨씬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일본 대사관 앞에서는 일본 제품 불매 운동까지 벌어지고 있고 또 산업 전반에서도 이번 수출 규제로 인해서 악영향이 많을 거다라는 불안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왜 증권업계에서는 이 수출 규제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네, 저도 그 부분이 궁금해서 애널리스트 분들의 보고서를 살펴보고 애널리스트 분들을 접촉해 봤는데요. 먼저 이승호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의 경우에는 아베 정부가 21일 참여연 선거를 염두에 두고 무리수를 뒀다라고 평가했고요. 김양재 KTB 투자증권 연구원 역시 이번 규제 조치는 일본의 자충수라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이번 규제 조치가 시행된 지난 4일은 21일 참여연 선거의 선거운동 첫날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런 선거 이외의 요인 역시 이외의 요인으로도 영향이 없을 거라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어규진 이베스트 투자증권 연구원은 일본의 규제 조치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메모리 공정에 영향을 주게 되면 글로벌 IT 산업 전체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일본 조치로 인해서 반도체 공정에 차질이 생기게 되면 한국만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도현우 NH투자증권 연구원 역시 이번 일본의 규제 조치에 포함된 리지스트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지금 현재 주로 쓰는 소재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또 앞서 아베의 자충수라는 표현을 썼던 KTB 김양재 연구원도 이번 일본이 발표한 규제 조치 내용에는 그동안 한국에 부여하던 혜택을 없앤다는 이야기는 있지만 수출 금지를 떠올리게 하는 언급은 없었다고 얘기했는데요. 규제를 심화해서 수출 금지를 하게 되더라도 이게 일본에게 WTO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압박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번 일본의 어떤 수출 규제 조치가 한국의 반도체 산업 그 자체에 뭐 심대한 타격을 준다는 그런 목적이라기보다는 일본 아베 총리의 선거 전략상 표심을 모으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다. 뭐 이렇게 봐도 될 여지가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다시 선거 키워드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규제의 실효성 자체를 의문을 갖는 분들이 있는 이유가 바로 그 선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도 그렇고 또 다른 업계 관계자 역시도 아베가 지지 세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번 규제를 그대로 시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어규진 연구원이 말했던 것처럼 일본 기업도 이번 규제 조치로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만일에 수출금지까지 더해진다면 실제로 일본 기업들을 운영하고 있는 일본 국민들의 민심이 그리 우호적이지 않은 상태로 아베에게 향할 수 있기 때문에 아베가 그대로 조치를 시행하긴 어려울 거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아베 총리의 이번 규제 조치 선언은 표심을 얻는 용도로 사용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일본 정부가 규제 조치를 발표한 이후에는 일본 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오사나이 아스시 와세다 대학교 교수는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조치는 일본 기업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번 조치의 유일한 승자는 중국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경고하기도 했고요. 일본의 경제당체들 역시도 한일 관계 정상화를 촉구한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특히 우려로 인해서 일본의 도쿄 주식시장이 하락 마감하기도 했기 때문에 이번 규제 조치가 그대로 시행될지 약간 미지수가 있고요. 그러나 아직 오는 18일에 일본이 한국에 요구했던 중재위원회 설치에 대한 답변 시한이 다가오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가 이와 관련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에 혹시 자동차나 조선으로 추가 보복이 올 수도 있다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증권업계가 분석하고 있는 일본의 이번 규제 조치가 실효성이 없다라는 게 현실화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본 선거에 이어서 이번에는 좀 미국 선거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미국 선거는 내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지난 북미 정상회동 이런 것도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다라는 말이 나올 만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경제, 사회 모든 분야가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모습들이 증시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다고요? 네. 7월 들어서면서 이제 하반기 증시 전망이 많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이곳에서도 선거가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트럼프 재선을 다시 한번 들고 왔는데요.
그 남북미 이제 정상회담을 하니까 이제 남북 경유업주도 좀 주목을 받았고 또 그 남북 경유업주를 이제 분석할 때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미국 재선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많이 좀 설명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예. 이와는 또 좀 다른 분석이 좀 있으신 거죠? 뭐 어떻게 보면 트럼프 재선이란 키워드가 있기 때문에 비슷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뭐 남북미 정상회담 혹은 남북 경협주와 관련된 게 아니라 우리 국내 증시의 하반기 전망에 대해 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김 기자님께서 상반기 우리 증시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어떻게 평가하세요? 굉장히 어려운데 뭐 언제나처럼 변동성이 컸죠. 네, 맞습니다. 지난 우리 상반기 증시는 굉장히 변동성이 큰 정시였는데요. 지난 1월 2일에 2040선으로 증시가 시작을 했는데 코스피가 1월 말에 2200까지 오르다가 3월 들어서 다시 2100선으로 떨어졌고요. 4월에 약간 반등을 하는가 싶더니 알고 계신 대로 바이오랑 미중 무역 분쟁이라는 악재가 터지면서 2100선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6월 내내 2100선 정도를 유지하다가 이번 주 들어서 2100선이 또다시 무너지기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변동성 때문에 하반기에 많은 증시 전망들도 많이 기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렇다면은 지금 미중 무역 분쟁 결과를 전문가들은 뭐 어떻게 지금 예측하고 있나요? 네, 전문가들 역시 하반기 시장의 전망을 묻는 질문에는 일단 국내 증시, 국외 증시, 채권 이런 거 할 것 없이 분야를 불문하고서 모두 미중 무역 분쟁을 키워드로 변동성을 예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센터장님들이 공통적으로 한 답변이 있었었는데요. 미중 무역 분쟁과 관련해서 부분적으로나마 미중 무역 분쟁이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한 것입니다. 특히 이들이 이렇게 분석한 배경에도 역시 선거라는 키워드가 있는데요. 오현석 삼성증권 리서치센터장의 경우 트럼프의 대선, 그러니까 미국의 선거, 대선 사이클이 다시 도래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재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지지율을 끌만한 결과물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타이밍상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뭐 슬슬 어떤 성과물을 내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될 그런 단계가 아닌가 그렇게 뭐 예측이 좀 되네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가 이제 펼쳐놓은 현안에 대해서 하나씩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게 앞서 말했던 북한과의 남북미 정상회담이 있을 수도 있고 센터장님들이 예측한 것처럼 미중 무역 분쟁도 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알고 계시겠지만 미중 무역 분쟁이 꽤 길게 지지부진하게 끌어온 만큼 한 번에 일괄 타결될 거라는 분석보다는 뭐 관세나 지적재산권 중에서 관세 부분에 한해서 부분적으로나마 3분기부터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현석 센터장의 이런 증권 분석은 조용준 하나금융투자센터장도 마찬가지로 언급했습니다. 선거를 앞둔 이제 트럼프가 정치 전략적인 관점에서 대외적인 이슈를 해결하는 이 과정 속에서 미중 무역 분쟁이 해소가 되고 그로 인해서 상반기 국내 증시를 흔들었던 가장 큰 변동성 요인이었던 미중 무역 분쟁이라는 악재가 다소 해결될 수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야기했던 이 모든 것을 종합을 하면 일본의 참의원 선거는 국내 반도체 업계에 영향을 줬고요. 미국의 대선 같은 경우는 미중 무역 분쟁에 영향을 주면서 국내 증시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분석이 되는 겁니다. 네, 앞서 이소영 기자가 시작할 때 이 버핏의 명언을 들면서 거시경제와 정치의 현안을 무시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살짝 비판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살짝은 아니었던 것 같지만 말씀하신 대로 일본 선거나 미국의 선거 또 이런 정치적인 이해관계들이 분명히 증시에는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더센 증권가 이슈 잘 봤습니다. 다음은 권세호의 더센 기업연구소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제를 움직이는 기업들, 이 기업 중에 어떤 기업들이 건강한 기업인지 권세호 회계사가 재무제표를 철저하게 분석하고 파헤쳐서 말씀해 주실 겁니다. 오늘 분석하신 기업은 어디신가요? 예, 좀 전에 우리 그 이소영 기자님께서도 이제 말씀 주신 그 일본의 수출 규제, 이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기업이죠. SK 하이닉스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네, 앞서 이소영 기자가 이 증권가 이슈를 통해서 일본의 규제에 대해서 굉장히 잘 짚어줬는데 일본이 이걸 정치적인 이슈로 활용하고 있다는 맥락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이 회계사께서 산업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본이 내세운 수출 규제 내용에 대해서 분석 부탁드립니다. 예, 그 일본이 지금 우리나라의 이제 주력 수출 제품이죠. 이제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에 이제 사용되는 이제 주요한 이제 부품인데 소재 부품에 대해서 이제 수출 규제에 나선 거죠. 일단 이제 세 가지죠. 그러니까 폴리이미드, 이제 레지스트, 그 에칭가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전에는 이제 포괄적 이제 수출 허가를 통해서 이제 한꺼번에 허가를 받으면은 자유롭게 이제 수출도 되고 수입도 되고 하였는데 지금은 이제 앞으로는 계약건별로 품목별로 이제 수출 허가를 하겠다. 그렇게 되면은 좀 길게 되면은 이제 건당 한 90일 정도 소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불편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폴리이미드, 이제 레지스트, 이제 그리고 에칭가스인데 우리나라의 이제 2019년도 5월 말을 기준으로 이제 본다면은 대일본 수입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어떤 품목들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본에서도 이 품목을 이제 전략적으로 이제 선택을 했겠죠. 예, 그래서 폴리미드가 이제 93.7%나 되고 또 레지스터가 이제 91.9%니까 약 이제 벌써 두 부품 소재만 해도 이제 90%가 넘는 그런 이제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 에칭가스도 약 44% 정도 보여줍니다. 물론 일본 입장에서도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수출을 하면서 이 폴리미드도 한 22% 이상 우리나라에 파니까 그 규제가 된다 그러면은 이제 수출을 하는 일본 기업 입장에서도 그 이제 상황들이 여전히 좋지 않은 그런 상황들은 되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이제 아베 총리가 여러 가지 선거 전략 또는 여러 가지 이제 보수층의 어떤 표심을 모으기 위해서 이제 이런 이제 무리한 이제 정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세 가지 품목에 대한 어떤 수출 규제뿐만 아니라 또 화이트 국가 리스트를 또 제외한다고 또 이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또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무엇이냐 하면은 이제 우방국에 대해서는 이제 좀 수출 허가 절차를 좀 간소하게 해가지고 이제 좀 수출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혜택을 주는 것인데 이것도 이제 좀 이제 제외해서 조금 까다롭게 하겠다.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문제는 이제 3대 핵심 소재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제 자유무역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비교 우위에 있는 예를 들어서 일본이 더 잘 만드는 뭐 그런 품목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만들고 우리나라가 더 잘 만드는 것은 우리나라가 만들어서 이제 또 수출하고 이렇게 지금 자유무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일본에 의존했던 이런 부품들이 갑자기 이렇게 또 나오니까 사실 마땅한 좀 대응책이 없어서 이제 고민스러운 게 또 사실이고 일본의 주장을 좀 살펴보면 상당히 좀 억지스럽죠. 예, 독일 같은 나라 같은 경우는 매년 어떤 과거사를 반성하고 사죄하고 뭐 이런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반해서 일본은 참 치졸하기 이제 짝이 없는 모습으로 과거사를 부정하고 급기야는 이제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이제 보복 조치로 이제 이런 경제 침략 행위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빨리 이렇게 좀 대응을 해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청와대가 전략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반응을 내보이지 않았는데 아베가 경제보복이다라고 시인을 하는 순간부터 전략을 약간 한 단계 높여서 대응을 하기 시작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이와 관련해서 언급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현재 우리 정부의 대응은 어떤 게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대응할 수 있는 게 뭐 좀 단기적 또 그리고 장기적 이렇게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이제 뭐 제품 불매 운동도 좀 또 하시고 있고 또 기업들은 또 기업들 나름대로 이제 이 비상 위기 상황을 좀 타개하기 위해서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도 이제 일본에 또 출장도 가시고 또 정부에서는 우리 홍당기 부총리 그리고 김상조 정책실장이 이제 5대 그룹 총수들과 또 회동도 하시고 뭐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내놓은 안이 결국은 이제 그 WTO에 이제 제소할 수 있다 이런 걸 검토하고 있는데 최근에 WTO 그러면 우리가 또 성소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일본을
상대로 기억나세요? 네, 예.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판결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예, 후쿠시마산 그 해산물, 수산물 이제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해서 저희들이 2심까지 가서 이제 성소를 했는데 문제는 기간이 이게 한 4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WTO 제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뭐 국제적인 여론을 환기시킬 수는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이거를 WTO에서 이제 해결하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는 문제. 그리고 또 현재 상황이 또 그 WTO의 상소기구에서 지금 상소위원이 지금 미국이 이제 좀 임명하는 것을 지금 또 조금 적극적으로 해주지 않아서 연말 되면 또 한 명밖에 또 되지 않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도 있어서 WTO에서 이제 해소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린다. 그런 것이 좀 걱정이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만 본다면은 이 기회에 부품, 소재, 장비 이런 산업들을 좀 국산화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대일 무역 그 적자가 지금 약 708조 원 정도 되는데 앞으로는 좀 대일 무역 적자도 좀 해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산업 구조를 이제 변화시키는 어떤 이런 노력들을 해야겠습니다만은 당장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결국은 이 문제는 이제 기업의 잘못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외교력의 어떤 부재라고 또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안타까운 현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기업들이 자유롭게 이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좀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일본 정부와 또 적극적으로 만나고 협력하고 또 대화를 나누고 그래서 이 문제를 외교는 외교적으로 풀 수 있는 이런 노력들이 좀 선행되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너무 또 감정적으로 대립하다 보니까 또 그리고 일본이 너무 치졸한 짓을 하다 보니까 좀 감정적인 대응이 있기는 한데 그렇더라도 우리 정부 당국 특히 외교 당국은 좀 냉정하게 또 이성적으로 이 상황을 좀 잘 관리해서 빨리 일본 정부와 좀 적극적인 대화에 나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 역사 문제가 결국 경제 증시 문제로까지 발전이 된 상황인 건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기로는 반도체 산업은 한국이 1등이다. 세계에서 제일의 강국이다라고 자부심을 갖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번 일본의 수출 규제로 우리 반도체 산업의 약점이 조금 드러났습니다. 그 대일 수입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도 그렇고 소재랑 부품에 대한 개발 문제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지금 우리 반도체 산업의 실질적인 위치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반도체가 이 총 수출이 우리나라가 이제 총 수출하는 게 한 6천억 불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2018년도에 반도체 수출만 따져보면은 한 1,200불이 넘어요. 그렇게 따져보면은 전체 비중이 약 21% 정도 되거든요. 2017년도 같은 경우도 약 17%였었으니까 우리나라 수출에서 이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이제 20%가 넘는다는 얘기거든요. 우리나라로 봐서는 정말로 중요한 기간 산업이죠. 예. 근데 반도체를 좀 살펴보면 이게 메모리라는 게 있고 또 비메모리라는 게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모리가 이제 전체 세계 시장에서 한 35% 정도 되고 그리고 이제 비메모리가 65% 정도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메모리 산업에 조금 잘 하고 있죠. 세계 1, 2위 기업인 이제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이 메모리 산업에서 이제 메모리를 이제 생산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메모리는 이제 D램, 낸드 플래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생산하는 건데 주로 이제 정보 저장 장치니까 D램이라 그러면은 이제 전원이 확 끊어지면은 정보가 이제 없어지는 그렇게 휘발성이 있는 어떤 그런 정보 저장 장치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제 낸드 플래시라는 것은 이제 전원이 끊어져도 이제 정보가 저장이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인데 주로 이제 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이제 세계 1위를 다투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또 사태에서 또 여전히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전 세계 시장에서 메모리는 35%고 비메모리가 65%나 되는데 메모리 시장에 너무 이제 집중돼 있으니까 최근에 삼성전자가 아주 큰 발표를 냈죠. 이제 비메모리 분야에
무려 이제 133조를 이제 투자를 해서 이제 메모리에 이어서 이제 파운드리를 포함한 이제 비메모리 분야에서도 이제 한번 1등을 해보겠다. 이렇게 이제 계획을 세우고 앞으로 뭐 계획대로 좀 잘 돼가지고 우리가 메모리뿐만 아니라 비메모리 분야에서도 우리 기업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같은 데서 좀 세계 1등 기업이 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SK 하이닉스는 우리 기업의 반도체 관련 기업의 양대 산맥이고 또 항상 이 낸드 플래시나 D램 관련 수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가격 변동 문제 또 주가 문제로 굉장히 몸살을 앓기도 하고 활짝 웃기도 하는 그런 종목이기도 한데 SK 하이닉스라는 회사 자체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부족한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어떤 회사인지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이 SK 하이닉스가 조금 회사의 주인이 좀 몇 번 바뀌었어요. 예전에 이제 현대전자라고 현대그룹에 이제 현대전자로 있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한 99년도 저희들이 이제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IMF 위기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 빅딜이 많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산업 구조 조정을 하기 위해서 그때 이제 LG 반도체하고 서로 이제 인수 합병을 했었죠. 그래서 그 당시는 이제 현대전자가 이제 LG 반도체를 인수 이제 합병을 하였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계속 좀 잘 운영되었으면 좋았는데 좀 회사가 어려워져서 이제 2001년도에 이제 채권단이 이제 공동으로 관리하는 형태로 이제 좀 바뀝니다. 그래서 주인이 바뀌는 거죠. 그때 이제 하이닉스라는 이름으로 이제 좀 개명이 되었고 그러다가 2012년도에 이제 지금의 주인을 만나는 거죠. 이제 SK 그룹이 이제 하이닉스를 인수함으로 인해서 이제 SK 하이닉스가 되어서 지금까지 이제 계속 경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대 주주는 이제 SK 그룹이다 보니까 이제 이 SK 텔레콤인데 이제 지배 주주 구조를 좀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최태원 회장이 SK 주 이제 사업형 지주회사죠. SK의 SK 주를 이제 지배하고 있고 SK가 이제 SK 텔레콤 그리고 SK 텔레콤이 지금 SK 하이닉스를 20.7% 이제 그 지배하면서 이렇게 소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SK텔레콤뿐만 아니고 이제 국민연금공단도 한 9.5% 갖고 있고 또 블랙록이라든지 더 캐피탈 그룹 컴퍼니스 잉크에서도 또 조금 지분을 갖고 있고 이렇게 지금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SK가 이 하이닉스를 인수한 이후는 조금 이제 안정적으로 경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반도체 산업 자체가 최근에 미중 무역 분쟁 장기화까지 더해져서 좀 하락세를 타고 있는 경향이 있잖아요. 실제로 SK 하이닉스의 연간 영업이익 컨센서스 자체가 지난 4월에 6조대에서 지난달에 4조대 그리고 이번 달 7일을 기준으로 3조대까지 내려간 상태인데 SK 하이닉스의 경영 성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예, 말씀 잘 주셨습니다. 지금 최근 이제 한 3개년을 보면은 굉장히 실적이 좋습니다. 매출만 보면은 2016년도에는 17조 했는데 17년도에는 30조였고 그리고 18년도에는 40조까지 뛰었으니까 아주 뭐 매출이 가파르게 좀 상승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영업이익도 3조에서 13조, 20조까지 확 뛰었으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아주 좋았죠. 사실 작년만 해도 뭐 세계 경기가 불확실성은 좀 높았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미중 무역 분쟁이 있었고 금리 인상도 있고 또 뭐 신흥국의 어떤 여러 가지 경기 하강 이런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세계 경제 불확실성은 높았지만 이제 IT 수요라는 측면에서만 본다 그러면은 뭐 인공지능이나 이렇게 데이터 센터 같은 뭐 이런 데 대한 투자 수요가 조금 증가했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이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이제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IT 수요 호조가 있으니까 이제 D램에 대한 수요 판매량도 증가했고 단가도 상승했고 이렇게 해서 이제 굉장히 이제 가파르게 이제 상승이 되었어요. 그래서 시장 점유율만 봐도 이제 D램이 이제 28% 그리고 낸드 플래시가 이제 12.2%인데 2017년도 비슷합니다. 27%, 8% 정도 수준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으니까 여전히 좀 안정적인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참 좋았죠. 삼성전자도 좋았고 우리 이제 SK 하이닉스도 좋았는데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올해 들어서서 또 여러 가지 이제 뭐 상황이 많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웨이 사건도 있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미중 무역 분쟁 심화가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더 심화되니까 IT 수요가 이제 점점 더 회복이 더디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반도체에 대한 이제 수요 자체도 이제 많이 좀 줄어들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매출 제가 1분기 실적도 2019년도 1분기 실적도 저희들이 이제 조금 볼 수가 있는데 매출이 이제 6조 7천억대로 좀 확 줄었습니다. 그 작년에 40조 한 거 생각하면은 평균적으로 분기별로 한 10조는 해야 되는데 6조 7천억이면 이제 많이 좀 줄어든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수요 감소와 단가 하락 이 영향을 좀 받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좀 하반기에는 좀 회복이 될까? 뭐 이런 기대를 좀 갖고 있었는데 지금 갑자기 또 일본이 또 수출 규제를 하고 이러면서 혹시 그러면은 생산 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또 더불어서 글로벌 IT 수요가 또 감소하고 또 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제 조금 그런 우려도 여전히 이제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한 우리의 반도체 산업의 대응 그리고 앞으로의 전략 여기에 더해서 SK 하이닉스에 대한 분석까지 기업연구소 잘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소연 기자의 더센 증권가 이슈, 권세호의 더센 기업연구소까지 잘 만나봤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뉴스보다 더 센 정시회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 세고 더 빠른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